오늘은 유럽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몽골 제국의 압도적인 유럽 원정과 그 갑작스러운 철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이 원정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장 수부타이와 명목상의 총사령관이었던 바투, 그리고 유럽군을 무력화시킨 몽골의 독특한 전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죠. 1227년 칭기즈칸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가 몽골 제국의 2대 칸에 올랐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단순한 약탈이 아닌 진정한 대제국 건설을 목표로 삼았죠. 1235년 카라코름에서 열린 쿠릴타이에서 오고타이 칸은 세 방향으로 동시에 대원정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송 정벌, 고려 제정벌, 그리고 서방 원정이었죠. 이 서방 원정의 명목상 총사령관으로는 칭기즈칸의 장남 주치의 차남인 바투가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휘권은 칭기즈칸이 가장 신임했던 명장 수부타이에게 있었죠. 당시 수부타이는 이미 60세의 노장이었지만 그의 군사적 천재성은 조금도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수부타이는 1176년 오논강 상류 지역에서 우량 카이족의 대장장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 젤메가 먼저 태무진을 섬기며 명성을 떨쳤고 수부타이도 형을 따라 칭기즈칸의 마카에 들어갔죠. 어린 시절부터 전략회의에 배석하며 전쟁의 기술을 익힌 수부타이는 타고난 전략가였습니다. 1206년 몽골 제국이 세워지자 수부타이는 천호장에 임명되었고 칭기즈칸은 그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고 사선봉 중 한 명인 제베의 부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고의 명장을 탄생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제베 밑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수부타이는 곧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1219년 호라즘 제국 원정 때 수부타이는 제베와 함께 2만의 군대로 호라즘의 왕을 추격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추격 과정에서 수부타이는 상식을 초월하는 전공을 세웠죠. 이란, 이라크, 코카서스 지역을 모두 정복하고 그대로 북상하여 투르크를 박살내고 조지아, 쿠만족의 킵차크까지 멸망시켰습니다. 1223년 칼카강 전투에서 수부타이는 러시아와 킵차크 연합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전투는 동서양이 맞붙은 첫 대규모 전쟁이었고 몽골의 전술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당시 러시아 연합군은 약 8만의 병력을 동원했지만 몽골군의 독특한 전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236년 본격적인 제2차 서방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투가 총사령관에 임명되었고 오고타이의 장남 구유크, 툴루이의 장남 몽케, 그리고 수부타이가 부사령관으로 출정했죠. 약 15만에 달하는 대군이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원정군은 먼저 우랄 산맥을 넘어 볼가, 불가르를 침공했습니다. 수부타이는 공포 전략을 구사했죠. 항복하지 않는 도시의 주민 80%를 학살함으로써 다른 도시들이 저항 의지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잔혹했지만 효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1237년 12월 몽골군은 러시아의 랴잔 대공국으로 진격했습니다. 랴잔의 군인들과 시민들은 끝까지 항전했지만 5일간의 전투 끝에 도시는 함락되었고 방어군은 전멸했죠. 다음 차례는 블라디미르 대공국이었습니다. 몽골군은 1237년부터 1238년 겨울 동안 얼어붙은 강을 빠른 속도로 건너다니며 러시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블라디미르 대공국의 여러 도시들을 휩쓸었습니다. 러시아 역사에서 겨울에 침략하여 성공한 유일한 사례였죠.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해내지 못한 일을 몽골군은 해냈습니다. 1238년 3월 4일 시트강 전투에서 블라디미르 대공 유리 2세가 전사하면서 러시아의 저항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어서 야로슬라블, 트베르, 볼가 강변의 여러 러시아 국가들이
몽골군의 발구발에 초토화되었습니다. 다만 노브고로드 공화국만은 운이 좋았죠. 얼음이 녹으면서 그 일대가 늪지대로 변하는 바람에 몽골군이 전진을 포기하고 초원지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1240년 몽골군은 키예프로 진격했습니다. 키예프는 당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죠. 키예프가 점령되자 주민들은 모두 죽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전역이 몽골의 지배 아래 들어갔고 이후 약 240년간 이어질 타타르의 멍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를 정복한 몽골군은 이제 유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몽골군은 갈리치아와 보리니아를 휩쓸고 폴란드와 헝가리로 진격했죠. 수부타이는 군대를 둘로 나누는 대담한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일부는 폴란드를 침공해 배후의 위협을 차단하고 본대는 헝가리를 공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때 유럽군과 몽골군의 전술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중세 유럽의 전술은 한마디로 기사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병의 일제 돌격이었죠. 당시 기사들은 철갑옷과 긴 창 등 1인당 70kg에 이르는 보호장구를 착용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종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였죠. 기사들은 자존심이 강했고 후퇴를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오직 정면 돌파뿐이었죠.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사단이 밀집 대형을 이루어 일제히 돌격하면 대부분의 적군은 그 충격만으로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동력을 완전히 희생한 전술이었습니다. 반면 몽골군은 가벼운 가죽 갑옷만 입고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병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활보다 2배 이상 멀리 날아가는 몽골 활을 사용했고 한 사람당 한 마리에서 4마리의 말을 보유하고 있었죠. 휴대용 식량으로 밥도 잠도 말 위에서 해결하며 하루 24시간 달릴 수 있는 탁월한 기동력을 자랑했습니다. 무엇보다 몽골군에게는 망구다이라는 독특한 전술이 있었습니다. 망구다이는 몽골어로 붉은 전사라는 뜻이죠. 이것은 위장 후퇴를 이용한 유인 섬멸 전술이었습니다. 몽골의 경기병들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 공격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패한 척하며 도망을 치는 것이죠. 망구다이 부대의 역할은 형편없는 전투 능력을 보여주어 적을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기가 오른 적군이 추격에 나서면 몽골 기병은 말 위에서 뒤로 돌아 화살을 날렸죠. 이것을 파르티안 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추격을 계속하면 지형에 유리한 지역에 미리 매복해 있던 본대가 바람같이 나타나 사방에서 포위하고 집중 사격으로 완벽한 섬멸전을 구사했습니다. 망구다이 전술을 수행하는 병사들은 특별히 선발되었습니다. 우선 용맹해야 했죠. 몽골군의 말은 유럽의 말보다 느렸기 때문에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죽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실제로 적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망구다이 전사들이 희생되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241년 4월 9일 폴란드의 레그니차에서 몽골군과 유럽연합군이 격돌했습니다. 폴란드군, 독일 용병, 템플 기사단, 튜튼 기사단, 호스피탈 기사단까지 포함된 약 3만의 유럽연합군이 결집했죠. 이들은 유럽 최정예의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망구다이 전술로 이들을 유린했습니다. 몽골군은 무려 6일 동안 공격과 후퇴를 반복하며 유럽연합군을 본진이 있는 곳까지 유도했죠. 유럽군은 계속된 추격전으로 지칠 대로 지쳤고 진영마저 분열되었습니다. 마침내 몽골 본진과 마주쳤을 때 유럽연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괴멸당했습니다. 폴란드의 헨리크 2세 공작이 전사했고 템플 기사단은 거의 전멸했죠. 몽골군은 전리품으로 잘린 귀를 9자루나 모았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수부타이와 바투가 이끄는 본대는 헝가리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왕 벨러 4세는 주변 국가들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죠. 헝가리 내부에서도 국왕과 귀족들 간의 오랜 분열로
제대로 된 방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1241년 4월 11일 헝가리의 모이 평원에서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수부타이는 이 전투에서 자신의 전술적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헝가리군은 사요강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수부타이는 정면에서 공격하는 척하며 헝가리군의 주의를 끌었고 실제로는 우회 부대를 보내 배후를 차단했습니다. 헝가리군이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수부타이는 의도적으로 한쪽 포위망을 열어두었죠. 헝가리군이 그쪽으로 탈출하려고 몰려들자 몽골군은 도망치는 적군을 향해 끊임없이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헝가리군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약 6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벨러 사세는 간신히 탈출했지만 헝가리 인구의 3분의 1이 이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헝가리는 사실상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몽골군은 헝가리와 크로아티아를 초토화한 후 오스트리아로 진격했습니다. 1241년 가을 몽골군은 오스트리아 동부까지 진출했고 일부 부대는 빈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바투에게 서유럽 정복의 허가를 내렸고 수부타이는 이탈리아, 체코, 남부 독일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몽골은 지옥에서 온 악마였죠. 그들은 몽골인들을 타르타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지옥을 의미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인종인지, 무엇을 믿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절망했습니다. 몽골군을 막을 방법이 없었죠. 바투는 프리드리히 2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너의 왕위를 빼앗으러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유럽의 멸망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1241년 12월 11일 몽골 본국 카라코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오고타이 칸이 급사했다는 것이었죠. 오고타이 칸은 만년의 과도한 음주로 건강을 해쳤습니다. 매일 밤을 새워가며 술을 마셨고 야율 초제가 자제를 권고했지만 듣지 않았죠. 1241년 가을 오고타이는 카라코름 외곽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랍 상인과 며칠간 밤새 술을 마신 후 얼마 뒤 사망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급성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설에는 독살당했다는 설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고타이의 사망 소식은 1242년 3월 유럽에 있던 바투의 본진에 도착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전통에 따르면 대칸이 사망하면 새로운 칸을 선출하기 위해 쿠릴타이를 개최해야 했죠. 모든 황족과 주요 장군들이 참석해야 하는 중대한 회의였습니다. 바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럽 정복은 이제 눈앞이었죠. 하지만 쿠릴타이에 참석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바투는 오고타이의 장남 구유크와 사이가 극도로 나빴습니다. 원정 중에 구유크가 바투를 모욕한 일이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했죠. 구유크가 다음 칸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바투가 몽골 본국에 가지 않으면 구유크는 바투를 제거할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었죠. 결국 바투는 원정을 중단하고 회군을 명령했습니다. 수부타이도 더 이상 진격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1242년 봄 몽골군은 전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다시 한번 헝가리를 유린했죠. 페슈트를 파괴하고 불가리아를 토벌한 뒤 몽골군은 볼가 강하류의 사라이에 도착했습니다. 바투는 몽골 본국으로 가지 않고 사라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킵차크 칸국을 세웠죠. 동유럽과 러시아를 지배하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것입니다. 바투는 쿠릴타이에 참석하지 않았고 구유크가 3대 칸으로 즉위했습니다. 구유크는 바투에게 유럽 원정 재개를 명령했지만 바투는 핑계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불능이었고 내전 직전까지 갔죠. 1248년
구유크가 바투를 제거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출발했지만 도중에 급사하면서 내전은 불발되었습니다. 이후 바투의 지원을 받은 툴루이의 장남 몽케가 4대 칸이 되었고 몽골 제국의 관심은 다시 중국과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유럽으로의 대규모 원정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죠. 수부타이는 원정이 끝난 후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한쪽 눈이 멀었고 몸이 쇠약해져 말조차 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구유크 칸이 그를 다시 원정대 총사령관에 임명하려 했지만 수부타이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1248년 수부타이는 73세의 나이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32개의 나라를 정복하거나 멸망시켰고 역사에 기록된 것만 65번의 회전에서 승리했죠. 동쪽의 금나라에서 서쪽의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그가 만난 모든 적군을 격파했습니다. 수부타이의 전술은 현대 군사교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기동전, 포위, 선멸전, 정보전, 심리전 등 그가 구사한 모든 전술이 오늘날에도 연구되고 있죠. 많은 군사 역사가들이 그를 역사상 최고의 전투 지휘관으로 꼽습니다. 바투는 1255년 볼가 강하류의 사라이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가 세운 킵차크 칸국은 이후 240년간 러시아를 지배했죠. 러시아 사람들은 이 시기를 타타르의 멍해라고 부르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시기로 기억합니다. 오고타이 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유럽을 구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만약 오고타이가 몇 년만 더 살았다면 수부타이와 바투의 군대는 틀림없이 서유럽까지 진격했을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까지 모두 몽골의 지배 아래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게 되었다면 유럽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르네상스도 종교개혁도 산업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대신 몽골 제국의 영향 아래에서 전혀 다른 문명이 발전했겠죠.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오고타이의 죽음으로 몽골의 유럽 원정은 끝났고 유럽은 살아남았습니다. 몽골군이 철수한 후 유럽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들은 이것을 신의 은총이라고 믿었습니다. 몽골의 유럽 원정은 비록 미완으로 끝났지만 그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유럽인들은 동쪽에 자신들을 압도하는 문명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죠. 이것이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물록으로 이어지고 결국 대항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유럽 원정은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서양의 충돌이었고 서로 다른 문명과 전술의 대결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부타이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가 탄생했습니다. 몽골의 압도적인 유럽 원정과 갑작스러운 철수, 그 극적인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